바로 시작할까요? 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아유, 네. 아까 나갔다가 역장인 줄 알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네, 같은 주소라서 네.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자유과학대학교 김서동입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함께 이번 세션 사회를 맡게 될 영광입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져서 우선 첫 번째 논문이 홍익대학교 조영태 교수님 발표해 주실 논문이죠. 준정부기관 IFRS 적용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고요. 토론은 강원대학교 이하영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조영태 교수님 준비되셨어요? 네, 잠시만요. 예, 예, 예. 네, 화면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네. 예, 그럼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저 홍익대 경영대 조용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준정부기관 KIFRS 적용에 대한 중간평가입니다. 사실 이 연구는 사실 올 연초에 그 김몽환 회장님께서 이제 제안을 하셔서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이제 연구이고요. 전반적인 포인트는 이제 KIFRS 도입한 지 한 10년이 갔는데, 그리고 준정부 기관에 도입된 지도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년이 거의 다 된 지금 준정부 기관의 KIFRS 적용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자분들의 어떤 만족도, 어떻게 인식은 어떤지를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본 결과 연구입니다. 우선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아시다시피 이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제 규정을 이제 받고 있고요. 규율을 받고 있고, 이 공공기관은 다시 이제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으로 이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공기업은 자체 수입 비중이 한 50% 이상 되는 이제 기관이고요. 이 공기업 안에서도 자체 수입 비중과 자산 규모에 따라서 시장형, 준시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준정부 기관은 이제 공기업과 반대로 이제 자체 수입 비중이 50% 아래인 기관이고요. 기금관리형, 이제 위탁집행형 이 두 개의 유형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 그러니까 이제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은 이제 공기업, 준정부 기관 회계사무 규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공기업 준정부 기관 회계사무 규칙의 특별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회계 처리하라고 이제 규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외에는 다 KIFRS 국제 회계 기준을 따라라라고 이제 미임 규정을 통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 비중이 50%에 미달하는 준정부 기관, 거의 정부 출자의 대다수를 받고 있는 이 준정부 기관도 이제 이 회계사무 규칙에 따라서 KIFRS 적용을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2013년부터 이 규정을 이제 적용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 발표는 이제 저희가 이제 KIFRS가 준정부 기관 적용한 지 거의 한 10년 다 된 시점에서 그 유용성에 대한 중간 평가를 이제 하고자 한 거고요. 더불어서 10년 사이에 좀 굵직굵직한 회계 기준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IFRS 9, IFRS 15, 16에서요. 금융상품 수익인식 기준, 리스 회계 처리 기준이 바뀐 이제 굵직굵직한 기준 변경이 있어서 그 와중에 이 KIFRS가 중정부 기관 적용하는 것이 좀 맞느냐에 대한 어떤 서베이를 하는 그런 연구가 이제 되겠습니다. 일단 제도에 대한 말씀을 우선 드리면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을 전면 수용하는 이제 국가입니다. IFRS를 이제 전면 수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분 수용을 할 수도 있고, 아마 아예 수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제 회계 기준을 전면 수용하는 국가여서요. 국제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어저스먼트를 하게 되면은 전면 수용을 한다는 국가로 표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상장 기업과 그다음에 금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IFRS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 없이 전면 수용하는 이제 전면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이 국제회계 기준을 수용하는 연령을 보시면은 IMF 이후에 정부와 세계은행 간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독립된 민간 회계 기준 기구를 설립해라라고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한국회계연구원이 설립이 됐고요. 뭐 그 이후는 한국회계 기준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만 민간 기구가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에 외관법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을 회계기준 제정기관으로 지정을 했고요. 2000년 7월에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회계기준 재개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이제 이 회계 기준을 로컬화된 기준으로 하지 말고 국제회계 기준과 정합성을 맞춰라라는 이제 요구가 있어서 그걸 맞추는 작업이 서서히 진행이 돼서 2010년 초반, 2011년에 모든 상장기업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이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가 됐고요. 이 국제회계 기준은 그 런던에 있는 IASB에서 이제 제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그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그 IASB에서 만든 IFRS를 국내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국내에 맞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금융회사와 상장기업이 적용하도록 그렇게 좀 제도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공기업은 2011년에 민간과 맞춰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준정부기관, 그러니까 자체 수입 비중이 50% 아래인 기관은 이제 2013년부터 이 IFRS를 적용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기업 회계처리 사무규칙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기업 회계처리 사무규칙에서 별도의 건으로 해당 거래의 그 어떤 회계규칙을 적용해 놓으면은 그걸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요. 그 기타의 거래에 대해서는 IFRS를 적용하는 그런 규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KIFRS의 제정 절차는 한국의 그 회계기준원이 IASB에서 회계기준 제정 과정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IASB에서 IFRS를 제정을 하면은 그걸 이제 수용하는, 채택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지는데요. 거의 후자 쪽 트랙으로 이제 KIFRS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ASB에서 이제 IFRS에 대한 익스포저 드래프트가 나오면은 그리고 그런 타임라인이 나오면은 우리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그걸 받아서 국내 실정에 맞게끔 타임라인에 대한 예고를 하고 그 공개 초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집을 해서 KIFRS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그런 체계를 밟아가고 있고요. 2011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회계기준서를 보시는 바와 같이 나와 있고 그 중에 뭐 좀 큰 회계기준 변경이라고 하면은 IFRS 9 그 금융상품과 그다음에 IFRS 15 그 수익, 그다음에 16 리스 쪽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회계 기준이 좀 그 와중에 변경된 큰 회계 기준의 변경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워낙 그 회계 기준 변경의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아서 이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이 세 가지 기준 변경에 대해서 이제 정착 지원 TF를 구성을 해서요. 국내에 있는 그 회사들이 잘 수용해서 그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되는 사항들을 때때로 이렇게 이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 자료를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기준과 더불어서 그 보험 규정도 있긴 한데요. 이 보험 규정은 사실 이해관계자분들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이번 서베이 대상에는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주요 개정 KIFRS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IFRS 15 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요구와 관련돼서는 이 규정은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서입니다. 이 기준서를 뭐 크게 뭐 말씀드리면은 그 업종 간 그 회계 처리 기준이 각각 있었는데 그 이게 도입되기 전에는 이 업종 간 산업 간의 회계 처리를 갖다가 좀 비교 가능하게끔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수익인식 처리를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기준서가 들어왔고요. 큰 내용은 이제 수익 거래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약식별, 수행의무식별, 거래가격 산정, 수행의무의 배분, 수행의무 시 수익인식 요 5가지 단계로 나눠서 수익인식 모형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 회계 처리 기준입니다. 이거는 2019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서인데요. 이 리스 회계 기준서에 따르면은 그 임차료, 뭐 렌탈 같이 정기적으로 그 임차료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그 향후 지급되는 그런 임차료, 렌털료 이것들을 다 현재 가치화해서 자산화시키고 그에 대응되는 부채를 계상을 해서 금융 리스를 처리하는 회사나 아니면은 뭐 운용 리스를 처리하는 회사나 똑같이 부의 자산이 없게끔 그래서 비교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게끔 하도록 이제 기준서가 제정이 됐었고요. 이 회계 기준은 2019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금융 상품입니다. 이건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회계 기준서인데요. 이 회계 기준서에서 주된 사항은 일단 대손 충당금 설정 기준을 발생 손실 모형에서 기대 모형으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IFRS 도입되기 전에는 기대 모형이었다가 발생 모형으로 이제 이렇게 변경됐었는데 IFRS 9이 도입되면서 다시 이게 거꾸로 돌아가가지고요. 발생 손실 모형에서 기대 신용 손실 모형으로 변경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융자산 분류, 유가증권, 뭐 대여금 이런 것들을 4가지 범주에서 3가지 범주로 이렇게 단순화시킵니다. 그래서 FVPL, Fair Value Through Profit Loss랑 그다음에 FVOCI,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입니까? 요거랑 그다음에 Amortized Cost 요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단순화시키는 이런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주요 변경 사항이 있었고요. 이제 선행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우 2013년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IFRS 적용에 대한 연구인데요. 정성우 2013년에서는 연구에서는 IFRS가 하게 되면은 이제 연결 재무제표에 따라서 재무정보를 작성하게 되고 회계 기준이 바뀌게 되니까 이제 비교 가능성, 기간 간 비교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경영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조세연의 2013년 연구에서는 이제 IFRS를 도입하게 되면은 회계 처리 복잡성이 좀 가중화된다. 그리고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회계 전문 내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이거는 좀 고민할 필요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정처 2014년 연구에서는 공기업 준정부 기관에 대한 IFRS 적용에 대해서 서베이를 하셨는데요. 그때 이 효과는 준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그닥 없고 공기업에서 그나마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요. 이 KIFRS 도입이 사실 회계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제고해서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목적이 있는데 준정부 기관처럼 거의 나라의 거의 100% 가까이 출자를 받고 정부의 보조를 받는 기관이어서 이 KIFRS 도입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라는 그런 좀 비판적인 논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윤성 이현아 2016년 연구에도 비슷한 톤이었고요. 그래서 KIFRS 도입하고 난 다음에 준정부 기관의 재무 상황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도 공기업, 준정부 기관 모두 미미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박성환의 2015년 연구에서는 이제 그 IFRS 도입을 통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게 기대되는 경향이 있고 주요 재무제표 항목에서 실무자 인식과 실제 측정 지표 간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이 연구는 이제 KIFRS 도입 시점 이후에 이제 그 평가가 아니고요. 이제 도입하고 한 10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준정부 기관 IFRS 적용하는 것이 좀 타당한 건지에 대한 중간 평가 정도의 연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회계 개정 기준, 그러니까 IFRS 16 같은 그런 회계 기준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는 없거나 아니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국가 회계 기준, 공익법인 회계 기준 같이 공공기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회계 기준에 대한 옵션이 좀 어느 정도 좀 확보되어 있어서 이런 회계 기준이 있는 이 시점에서 좀 연구를 한 거에서 좀 나름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한 방법은 설문입니다. 설문인데요. 정부회계학회 회원분들께 전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2021년 7월 10일부터 설문지를 제가 뿌려서요. 보시는 설문 링크에 설문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7월 23일까지 설문 답변 받은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모두 이제 그 시점까지는 모두 46분들의 응답이 있었고요. 제가 조금 전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추가적으로 한 분 더 설문에 참여하셔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47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결과랑 지금 발표드릴 결과랑 그닥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 결과에서 우선 이제 데모그래픽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남성분이 한 78% 됐고요. 그다음에 연령은 40대 분들이 좀 많이 답변을 주셨고요.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 학회를 통해서 이제 답변을 받아서 학계 쪽에 계신 분들의 답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경력은 이제 20년 이상 되신 분들, 그리고 5에서 10년 사이에 계신 경력을 가지신 분들의 답변이 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준정부 기관의 KIFRS 적용에 대해서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높아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좀 긍정적인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그렇다 46분 중에 6분, 그렇다가 18분 돼서요. 긍정적인 답변이 50% 훨씬 넘게 있었었고요. 그 다음 질문은 이제 KIFRS 기준서가 사실 이제 번역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기준서의 가독성이 준정부 기관 재무제표 작성하는 데 적정하다고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46분 중에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한 18분 정도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로컬 라이즈하는데 도움 주는 정착 지원 TF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정착 지원 TF를 구성해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도움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요 개정 회계 기준에 대한 어떤 답변 정리 내용인데요. IFRS 16, 그다음에 15, 그다음에 IFRS 9의 어떤 목적 적합성, 충실한 표현, 근본적 지적 특성이지 않습니까?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두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반응과 그다음에 사실 공공기관에서는 예산회계가 못지않게 중요해서 이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간의 어떤 연계성에 IFRS가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물음을 드리는 것으로 각 기준마다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IFRS 16 리스와 관련돼서 이게 준정부 기관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을 보이는데 목적 적합하냐라는 물음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아서요. 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IFRS 16이 준정부 기관의 재무제표의 표현의 충실성에 또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에서 역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50% 훨씬 넘었고요. 그런데 이 KIFRS 16 리스가 재무회계와 예산회계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46분 중에 19분이 좀 부정적으로 답변을 좀 하셨고요. 다음 수익 관련돼서 IFRS 15 수익 관련돼서 이 기준이 준정부 기관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를 보이는데 목적 적합하냐고 여쭙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었습니다. 46분 중에 24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의 충실성에도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에도 역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46분 중에 24분이었고요.
근데 이제 예산 회계와 재무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답변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습니다. 역시 IFRS가 그 정부 공공기관 회계에서 어떤 이 재무회계와 예산회계 연계성에 대해서는 그닥 좀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음에 금융상품 회계 처리와 관련돼서는 이제 해당 회계 기준이 준정부 기관의 재무제표의 목적 적합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 긍정적인 답변이 좀 높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표현의 충실성 관련돼서는 표현의 충실성에 대해서도 저기 긍정적인 답변이 많아서요. 46분 중에 21분이 표현의 충실성 제고에 좀 도움이 된다. IFRS 9이 그렇게 이제 답변을 주셨고요. 반면에 그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데는 좀 부정적인 답변이 좀 높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주요 회계 기준, 개정 기준에 대한 어떤 의견을 여쭙는 거였고요. 지금 질문은 좀 다른 질문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준정부 기관은 이제 정부의 출자를 거의 대부분 받고 있는 기관이고 보조금도 많이 받고 이제 국가 위탁업을 많이 해서 정부와의 관계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이런 이제 정부는 이제 국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고요. 준정부 기관은 이제 KIFRS를 적용하는데 이게 이 양자의 회계 처리를 동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준정부 기관을 출연하고 있는 정부 주무부처는 KIFRS가 아닌 국가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와 준정부 기관의 회계 처리 기준이 통일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압도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앞에 있는 결과랑 좀 상반되고요. 그러면은 이 준정부 기관의 어떤 회계 처리 기준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좀 답이 좀 각양각색이었는데 그래도 스틸 그 KIFRS에 대한 지지하는데 이렇게 답변이 많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배적이지는 못하고요. 이제 KIFRS와 넌 KIFRS 나눠보면은 넌 KIFRS를 지지하는 답변이 더 많았고 이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사실 영리 쪽 법인에 대한 회계 기준이고 국제공공회계 기준, 국가회계 기준, 공익법인 회계 기준 이건 사실 공공성을 중시하는 기관에 대한 회계 기준인데 이 영리 쪽 법인의 기준과 비영리 쪽 그러니까 공공성을 중시하는 그 기관의 기준, 회계 기준 그 양자를 비교해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아니면 공공성이 있는 기관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좀 높기는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준정부 기관 KIFRS 적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회계 기준의 가독성, 그다음에 예산회계, 재무회계 연계성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회계 처리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압도적으로 좀 높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계 기준 중 KIFRS가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좀 많았지만은 입세스 국제 공공 기준 회계 기준과 비교하면 좀 유사한 수준이었고요. 공공성을 강조하는 보고 실체에 적용될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견이 좀 적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 IFRS 도입 직후 그 시기에는 KIFRS 도입에 관련된 도입 관련된 부정적인 의견이 좀 이렇게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은 좀 KIFRS 적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이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10년 가까이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긍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의 적용, 그다음에 해석, 번역체 기준서의 어떤 해석 문제, 그리고 예산 회계와의 연계 가능성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왔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정부 기관 특성상 이제 중앙정부와의 회계 처리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높았고요.
현재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KIFRS가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은 최근 관심을 가지고 보이고 있고 이제 구체적인 비교 가능성이 있는 입세스와 비교하면 또 유사 수준이라는 것이 좀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공공성을 강조하는 보고 실체 조인의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견도 좀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좀 이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답변 주신 분이 46분밖에 안 돼서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설문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여기 설문 좀,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채팅창에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안 했는데 연락 못 받은 것 같은데 학교에서 메일은 꼬박꼬박 오는데요. 저 설문 메일은 저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이하영 교수님 준비되셨어요? 네, 일단 제 교수님, 예. 화면, 네, 토론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그 화면 공유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슬라이드는 안 보입니다. 아, 안 보이나요? 네네. 안 탐색기 열렸어요. 화면이 보이는데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 탐색기 화면. 예. 화면 공유를 처음 해봐서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보입니다. 네. 지금 보이나요? 예, 예. 잠시만요. 이거 다시 꺼졌는데요. 한 번도 이거 화면 공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파일을 먼저 여시고 네, 이게 파일을 열고 먼저 줌 실행 전에 파일부터 열어놓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구나.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도 탐색기입니다, 교수님. 예. 나갔다 들어주는 게 낫겠나? 안 돼, 안 돼. 그러면 그냥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그냥 파워포인트 자료 없이 그냥 말로 할까요? 그러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본 연구는 그 KIFRS가 중정부 기관의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지 지금 10년이 시점에 그 장단점을 또 설문 방식을 통해서 그 평가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연구를 하셨고 중요한 또 결론도 도출을 하셨는데요.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일부 공기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외부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다른 공공기관, 그러니까 준정부 기관을 포함해서 그런 기관의 경우에는 KIFRS 적용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또 효익 대비 비용이 클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근거해서 본 연구가 이렇게 진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궁금했던 점은 지금 이제 그 회계 기준 중에서 지금 금융상품하고 수익하고 리스에 대한 평가를 지금 포함을 시키고 이거를 이제 설문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금융상품이나 수익이나 리스가 큰 기준 변경 사항이고 또 이해관계자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은 지금 이 세 가지 사안들이 전부 다 최근에 개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모두에서도 말을 했듯이 10년이 지난 시점에 어떤 어느 정도 정착된 시점에 이게 잘 적용되고 있는지 아닌지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최근에 개정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유용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설문 결과가 될 수 있을지 일단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아니면
이 준정부 기관 입장에서 뭐 수익이야 뭐 어떤 기관이든 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준정부 기관 입장에서 금융상품이나 리스 회계 처리가 재무 공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지 안 한지 그런 회계 처리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준정부 기관에서의 리스 금액이 크다든지 금융상품의 뭐 회계 처리가 그 성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면 이 세 개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문이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일단 뭐 잘 몰라서 일단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들이 잘 인식을 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KIFRS가 어떤 실체의 경제적 실질이나 또는 발생 기준에 따른 인식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정부 기관의 회계 정보의 유용성 제고, 그러니까 신뢰성이나 목적 적합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KIFRS는 발생 기준에 조금 더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기준에 따른 예산회계와 이 재무회계의 연계성이 더욱 더 이렇게 약화가 될 수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이 적절하게 잘 인식을 하고 응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KIFRS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라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성 약화를 설문자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입세스나 주무부채의 회계 처리와 처리와의 일치성을 강하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하나 우려가 되는 게 그 입세스나 주무부채의 회계 처리와 일치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성 약화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주무부채의 회계 처리도 국가회계 기준에 따라서 발생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고 있지만은 이 재무회계 정보가 전혀 유용하지 않고 예산과의 괴리도 굉장히 크다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주무부처의 회계 처리의 일치성을 강화하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의문이고 그리고 기존의 이제 준정부 기관이 어느 정도 KIFRS를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시점에 이거를 다른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나 혼란을 더 가중시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 있고 우려가 좀 되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그 재무회계와 예산회계의 연계성에 대한 대안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연구가 그러한 고민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 생각한 것이 재무회계에서도 기존의 이제 발생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는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금 기준에 따른 현금표를 이미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금 기준에 근거하고 있는 예산회계와 또 현금 기준에 의해서 지금 재무회계에서 제공되고 있는 현금 흐름표와의 좀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재무회계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는 그 현금 흐름표는 예결산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재무회계에서 제공되고 있는 재무 상태표나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정보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보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금 흐름표에 대한 역할을 좀 더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그 현금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는 예산회계는 국가 재정 활동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활동을 영업활동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이렇게 그 국가의 활동을 이렇게 구분해서 제공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재무회계 시스템에 의해서 산출되는 현금 흐름표는 이런 활동들을 구분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회계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정보를 충분히 잘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결국에는 현금 흐름표에서 국가에서 발생시키는 어떤 재정 지출이 그러니까 현금의 지출이겠죠. 이런 재정 지출들이 자산이나 부채, 비용 항목 중에서 어느 항목으로 연계되는지도 제시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 활동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 원천, 뭐 조세 수익이라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채를 발생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그런 이제 자금 조달의 원천도 현금흐름표가 제공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존의 재무회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른 재무제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그 현금흐름표나 재무상태표에서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 그 현금흐름표의 어떤 중요성이나 역할을 재조명을 하고 이 현금흐름표를 기존에 있는 예산회계와 어떻게 접목시켜서 조금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이 시점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예, 좀 이 정도입니다. 예. 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화면이 공유가 안 돼가지고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영태 교수님, 네, 예. 이게 지금 저도 지금 내용이 조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서 네. 발표하신 거하고 조금 저도 매칭이 안 되는데 조영태 교수님이 좀 이렇게 그 정리 좀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 토론 예.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이하연 교수님 좋은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학회는 이렇게 토론에서 좋은 아이디어, 좋은 코멘트를 주셔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어떤 자극, 이렇게 뭐 아이디어를 주시는 게 좀 감사하다, 좀 고마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수익, 리스, 그다음에 그 금융상품 이게 최근 개정된 기준서이니까 유용성을 판단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 코멘트에 대해서는 저도 좀 동의를 하고요. 근데 사실 IFRS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기준서의 변경이 짜잘한 것까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변경 사항을 다 아울러서 제가 좀 서베이를 하기에는 사실 질문서 그 지면에 제약도 있고 해서 굵직굵직한 좀 수익과 그다음에 리스 그리고 금융 상품에 대한 그것만 제가 좀 이렇게 서베이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하연 교수님 지적하신 한계는 분명히 제 연구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세 가지 기준이 공공기관의 준정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그거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뭐 수익은 마땅히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아마 어느 정도 비용을 차지하는 걸로 좀 파악이 됐었는데요. 제가 이 발표 자료는 녹이지는 못했는데 요거 제가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닥 지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개정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도 한계로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그러니까 정부 주무부처와 준정부 기관의 회계 처리 기준을 일관되게 하는 거랑 예산 회계와 재무 회계 연계성은 제가 사실 변론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발생주의 기준 하에서의 그 어떤 경제적 단위 실체라고 볼 수 있는 정부 주무부처와 준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를 좀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좀 코스트 측면에서나 이해관계자 어떤 이해 가능성 목적으로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게 예산 회계와 연계와 도움이 된다는 그건 다시 변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이렇게 적시하지 못해서요. 발표 자료에 그걸 제가 녹이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금흐름표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실은 이전 세션에서 국가회계 현금흐름표에 대한 좀 논의가 좀 활발하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지금 준정부 기관이 현금흐름표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준정부 기관들도 아마 사업
뭐 장관왕 뭐 사업 뭐 분야 뭐 이런 게 있을 거니까는 그들이 작성하고 있는 현금 흐름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과에 어떻게 아마 그들 실무자들은 어떻게 연계되는지 아마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국가회계에서 현금 흐름표를 만든다면은 그 준정부 기관 분들한테 뭐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렇게 국가회계 작성하는 데서 현금 흐름표 어떤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 준정부 기관의 현금 흐름표가 발생주의 회계에서 예산 회계와 연계성 그리고 발생 회계가 주의 회계가 유용하다라는 어떤 근거 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추후에 논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네, 수고했습니다. 혹시 여기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뭐 질문이나 좋은 뭐 도움 말씀 주실 분 계세요? 네, 제가 그 코멘트를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간단하게. 그러십시오. 조 교수님 좋은 연구 또 중요한 연구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추가적인 좀 분석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아까 정부회계학회 우리 회원들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설문을 하셔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아무튼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응답의 내용을 실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또 실제 실무에 계시는 분들 간의 어떤 비교가 좀 된다면 그 둘 사이에 어떤 인식 차이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되면은 정책적인 어떤 시사점을 찾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연구가 되면은 더 좋은 연구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 또 안 계세요? 혹시 박성환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안 계세요? 오랜만에 뵙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게 조영태 교수님, 이혜영 교수님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논문이죠. 경희대학교 최현식 교수님께서 국가가 소유한 공공기관 지분증권 회계처리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은 방금 나타나신 그 화면에 웃으시면서 계신 한밭대학교 박성환 교수님께서 맡아주셨고요. 자, 최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현식입니다. 자료부터 공유하겠습니다. 자, 자료 공유 잘 되고 있나요?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대로 제가 발표할 논문은 국가가 소유한 공공기관 지분증권의 회계처리 개선 방안이라고 이름을 잡았는데요. 사실상 조금 내용은 좀 다릅니다. 펜트가 조금 다르고요. 그 밑에 부제로 연결회계 적용 사례라고 달았고요. 실제 연구 내용은 제가 무모한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공기업 출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기업 출자금이 사실상은 종속회사의 개념이거든요.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어려움들이 혹여나 뭐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오늘 발표로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연구 배경과 목적 설명드리고요. 선행 연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공기업 출자금 연결회계 적용 사례라고 해서 연결 회계를 적용하는 절차와 적용한 결과를 간단히 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결회계 적용을 위한 제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너무 과한 것 같고요. 몇 가지 생각들 이렇게 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듯이요. 국가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표입니다. 국가재정상태표에 투자자산 항목을 좀 보면 장기투자증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투자증권의 내역은 주석에는 별로 없고요. 그 부속명세서를 가보면
장기투자증권 명세서가 있고 이 안에 지분증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분증권의 내용을 더 따라가 보면 주식, 출자금, 기타 지분증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제가 분석하고자 한 것은 이제 출자금에 해당되고요. 출자금의 내역도 이렇게 명세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그 출자금 현황이 이렇게 국가 재무제표의 부속 명세서에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거를 보면 한국도로공사 등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 국토교통부의 재정상태표를 한번 또 따라가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국가재무제표는 중앙관서들의 합산 재무제표니까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국토교통부의 재정상태표를 한번 따라가 보는 거고요. 역시 포맷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재정상태표상 장기투자증권이 표시가 되어 있고 부속 명세서로 가면 역시 채무증권, 지분증권 표시가 되어 있고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지분증권 안에는 주식과 출자금, 기타 지분증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중에서 출자금이 이제 본 연구의 대상이고요. 그 출자금의 내역을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부속 명세를 보니까 뭐 엄청나게 한 3페이지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잘랐고요. 시작은 뭐 무슨 부동산 투자회사 뭐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쭉 내려가다 끝에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공기업이 나타납니다. 자, 그 큰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2019 회계년도 방금 보셨던 게 이제 2019 회계년도 국가재정상태표였는데 이 중에서 장단기 투자증권이 총 자산의 39.2%, 또 이 중에서 지분증권은 81.5%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을 찾아보니까 공시정보의 정확성이나 충분성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회계 처리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행 국가회계 기준은 방금 보여드렸던 공기업 출자금을 취득 원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 회수 가능액이 정말로 이제 너무 낮은 것 같다라고 하면 비교해서 손실도 감액 손실이 인식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취득 원가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계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와 공기업은 이게 지배 종속 관계가 있는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근거를 굳이 한번 따져 보니까 국가는 이 공기업 출자금 등을 지분을 통해서 공기업에 대한 경제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각종 법률과 제도에 따라서 예산권, 인사권 등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업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고 또 국정과제 이행들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죠. 그래서 정책 수단으로서 공기업을 활용하고 있고요. 물론 IFRS에서 정하고 있는 지배력 판단 기준하고는 다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뭐 법과 제도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공기업은 국가가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계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경제적 실질에 맞도록 국가 재무제표가 공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반영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퀘스천이 들었고, 그런데 현행은 취득원가 평가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부조화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공기업의 출자금에 대해서 국가는 지분법 회계를 적용해서 국가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연결 회계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구성당위 회계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아주 개념적으로는 좀 이제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완벽하게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면 연결회계를 적용해라가 우리 일반적인 회계 이론의 얘기이기 때문에 연결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아주 무지막지한 가정을 해봤습니다. 가정을 하고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연구 질문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기업 출자금의 연결회계를 적용한다면 실무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냥 알고 싶었거든요.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연결회계를 적용했을 때 그 산출된 결과는 즉 연결재무제표 정보겠죠. 그러면 현재의 정보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궁금증에서 본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직접 연결회계를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대상은 공기업 10개고 2014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2019년까지 6개년도 해봤고요. 그래서 사례를 보여드릴 간단히 설명을 드릴 것이고 또 연결 전과 후에 어떤 주요 재정 지표들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구 목적을 설명드렸듯이 본 연구는 어떻게 이론적이고 뭐 학술적이고 뭐 이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냥 사례를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는 거고 이 연구가 끝나면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좀 의미 있고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선행 연구는 간단히 저와 이지연 이렇게 2인으로 연구했던 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보유한 공기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지방 정부도요, 지방자치단체도 지방 공기업에 출자를 하고 지분증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구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때는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역시 지방 공기업 주식도 출자금도 지방자치단체는 취득 원가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회계 기준이 입세스를 향해서 어떤 고도화 작업을 해가고 있다라는 우리 그 국가 회계재정통계센터의 얘기도 있고 그 얘기를 듣고 또 찾아보면 입세스는 또 IFRS와의 정합성을 목표로 또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IFRS가 최종 그 궁극적인 골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실질 지배력을 갖고 있는 지배종속 관계가 형성된 경제적 실체는 우리가 잘 알듯이 IFRS에 따르면 연결회계를 적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회계 기준을 분석해 본 결과 연결회계를 적용하는 게 맞겠다라는 연구 결과였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정형 회계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또 기업형 회계 실체인 지방 공기업이 사실상 이게 단순하게 연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연구에서는 함부로 연결회계를 적용하기보다는 너무 이상적이니까 일단은 단계적으로 공기업들의 경영 성과를 좀 끌어오는 지분법 회계를 좀 적용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다만 주석으로는 연결 주석 정보를 좀 추가로 공시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했던 것이고요. 이 연구의 연장으로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중앙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를 한번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초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연결 과정을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우리 조영태 교수님 발표 자료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공기업은 36개가 있고요. 이 중에 시장형 16개, 준시장이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정부가 직접 출자를 한 공기업은 25개고요. 나머지 11개는 공기업이 다시 출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손회사겠고요. 그게 11개입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전력공사가 9개 추가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고 가스공사가 1개, 그리고 철도공사가 또 1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연결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뭐 여기 기준을 멋지게 썼는데 사실상 뭐 좀 편의상 결과인데 어쨌든 국가 경제 및 정책적 중대성이나 국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금액적 중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10개 공기업을 직접 연결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10개는 시장형 6개, 가스공사, 석유공사, 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고요. 준시장형 4개고요. 도로공사,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입니다. 이렇게 10개를 직접 연결을 해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10개 공기업 중에 일부는 그 또 정부 입장에서 손해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연결 재무제표를 다시 연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21개가 본 사례의 연결 범위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36개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21개가 지금 이 사례의 연결 범위에 해당되면 연결해서 제외된 15개는 또 어떤 공기업들이었을까를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공기업이 아닌 준정부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은 제외가 됐고요. 뭐 강원랜드가 예가 됩니다. 그리고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지분 자체가 없는 경우가 제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마사회 같은 경우가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타 뭐 이유 때문에 빠지는데 뭐 지분율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연결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투자와 자본 상계 제거일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열린 재정에서 정부 출자 현황을 조회했고요. 그 자료 안에 정부 출자금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납입자금, 정부 배당금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정부 출자금 금액은 기획재정부의 담당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신뢰성이 높은 숫자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금액을 정부가 투자한 투자액이다라고 이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기업별 결산서에서 납입자금이라는 그 주석 항목을 통해서 정부의 직접 지분율을 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자본 상계 제거를 위해서는 사실은 되게 많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과정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부 출자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출자 금액을 공기업 출자금의 취득 원가로 간주를 했고요. 정부 출자 현황 정보를 이용 가능한 시점을요. 2014년도 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공기업을 2014년도에 최초로 취득했다라는 엄청난 과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공기업 세 번째는 공기업 재무제표 장부 가액이 공정가액이랑 같다라고 또 엄청 무지막지한 가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공기업의 자본에는 잠재적 의결권이나 우선주 등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자본은 보통주의 형태로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고 지배 실체인 정부와 종속기업인 공기업의 회계 정책이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없다라는 또 엄청난 가정을 했고요. 여섯 번째 가정은요. 다른 회계 기준의 영향 등 연결회계 최초 적용 시 추가로 고려할 항목들이 없다라고 했고 정부가 공기업 출자금을 최초 취득할 때 인식한 영업권은 이후에 손상 징후가 없다라는 또 가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와 자본의 상계 제거를 했고요. 이 상계 제거를 하는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최초 취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정부 출자금 투자 금액과 공기업의 순자산 가액 중 정부 지분 차이를 비교를 해서 영가와 구매 차익과 영업권을 각각 계산해서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저 연결 과정에서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내부 거래를 제거하는 절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부 거래를 확인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는데 공기업의 개별 재무제 결산서를 찾아서 그 뒤에 있는 주석 항목을 봤습니다. 주석에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거래 내역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요거 다음이 특수관계자의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정부와
공공기관과의 거래를 별도로 이렇게 주석 항목으로 공시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것들 다 연결 대상 10개 공기업의 내용을 서메이션한 결과가 지금 보여지는 표입니다. 그래서 정부와의 거래가 패널 A에 제시가 되어 있고 패널 B에 공공기관 간의 거래 이렇게 집계를 했고요. 내부 거래 제거 붕괴를 하려다 보니까요. 역시 또 엄청난 가정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모든 융의 내부 거래는 해당 회계 연도에 모두 실현돼서 당기손익이 반영됐다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상위 지배 기업에 해당하는 공기업은 그 밑에 종속회사의 거래를 개별 결산 단계에서 모두 제거한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왜냐하면 차상위 한전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한전은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기 때문에 그 밑에 단계 종속회사의 거래는 이미 다 제거됐다라는 가정을 그대로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직접 연결 대상 10개 공기업은 국가와 공기업 상호 간 거래가 개별 결산 단계에서 제거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거한다 이런 가정을 했고요. 수익은 모두 매출 거래, 비용은 모두 매입 거래에서 발생한다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었고요. 채권과 채무는 각각 매출 거래와 매입 거래에서 발생한다고 간주했습니다. 상세 내역이 없어서 내부 거래의 세부 유형을 알 수가 없는 한계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법인세 효과는 당연히 없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부 거래를 제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재무제표를 연결 재무제표를 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는 행정형 회계고 공기업은 기업형 회계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연계를 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을 할 때 두 가지 원칙과 추가 하나의 가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결 재정상태표는 최상위 지배 실체인 국가의 재정상태를 충실히 표현하도록 공기업을 국가에 맞춘다. 이거고요. 두 번째 원칙도요. 재정운용표도 공기업의 손익계산서를 국가의 재정운용표에 맞춘다가 이제 두 번째 원칙입니다. 추가적인 가정은 공기업 하나가 국가 관점에서 보면 프로그램이다, 정책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또 무지막지한 가정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상태표와 공기업의 재무상태표 연계를 이렇게 했고요. 특이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가에는 사회기반 시설이 있지만 공기업에는 없으니까 그냥 국가 재정상태표 사회기반 시설 그대로 오고요. 국가의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것은 공기업의 비유동 금융자산과 투자부동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지분을 묶어서 투자 자산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기타 비유동 자산에는 공기업 재무제표의 순확정 급여 자산과 이연법인세 자산, 비유동 비금융 자산을 묶어서 이렇게 기타 비유동 자산을 보내고 나머지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연계를 했습니다. 자, 부채 쪽은요. 매입채 유동부채는 그대로 유동부채로 가고요. 비유동 금융부채를 국가의 장기 차입 부채로 이렇게 연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유동 충당부채를 국가의 장기 충당부채로 연결했고요. 나머지 공기업의 나머지 계정들은 다 국가의 기타 비유동 부채로 갔습니다. 순자산 쪽을 보면요. 납입자 부분은 기본 순자산과 연계, 잉여금은 적립금 및 잉여금과 연계, 그리고 기타 자본 구성 요소와 비지배 지분은 국가로 보낼 때는 순자산 조정으로 연계시켰고요. 국가 재정 상태표에서 이게 연결을 마친 국가 재정 상태표에서는 공기업 재무 상태표에서 보여지는 비지배 지분, 지배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요거는 별도 표시하지 않는 걸로 숫자가 정확하지 않는 걸 괜히 보여주기가 부담스러워서 뺐습니다. 자, 재정 운영표 연계만 좀 보여드리면 공기업 하나하나를 프로그램으로 간주하는 가정을 넣습니다. 그 이유는 공기업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요, 국가 재정 운영표에 프로그램 수익과 프로그램 총 원가를 이렇게 연계시키기 위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판관비는 국가로는 관리 운영비로 연계했고요. 공기업의 기타 비용, 금융 원가를 묶어서 국가의 비배분 비용으로 넣었고
기타 수익과 금융 수익을 묶어서 비배분 수익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기타 이익과 관계기업, 공동기업, 종속기업 관련 손익은 이익이 난 경우는 비배분 수익으로, 손실이 난 경우는 비배분 비용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연계를 시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법인세 비용은 비교환 수익 등으로 보내긴 했는데 역시 내부 거래로 인해서 법인세 관련된 내용은 내부 거래로 다 제거를 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기업의 당기 순이익이 국가 재정표로 갈 때는 재정 운영 결과로 연계되게끔 했고요. 공기업의 기타 포괄 손익은 국가 재정 운영표로 직접 연계하는 것보다는 순자산 조정으로 이렇게 자본 변동표를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을 했고요. 그래서 연결 전 이건 국가 재무제표 단독이고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 합산, 공기업 10개 재무제표와 국가를 단순 합산시킨 걸 통합이라 표시했고요. 그리고 연결 후는 통합에서 연결 조정 붕괴들을 다 반영한 후에 연결 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몇 가지냐 눈에 띄는 것은 연결 전과 연결 후에 그 국가 재정 상태표의 자산이 20% 커지는 걸 확인했고 금액으로는 474조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역시 21%, 즉 371조 정도 커지게 되고 순자산도 18.7% 정도 증가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재정 운용표는요. 재미있는 것은 재정 운용 순원가나 재정 운용 결과는요. 크게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공기업들이 그렇게 어떻게 뭐 손익을 많이 보고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이런 특이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연결 전후 비교는 2019년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2014년부터 했는데 보여드리는 건 2019년도 재무제표입니다. 자, 조금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지표를 재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결 전이라고 하는 것은 2019년 국가 재무제표에 그 결산 총평이 있고 그 결산 총평에 재정 지표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숫자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제가 연결을 한 뒤에 재정 지표를 다시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보니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순차입 부채 금액적으로 차이가 컸고요. 자산 증감률이 조금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결산 총평에 있는 재정 지표 말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GDP 대비라는 이런 재정 지표를 좀 활용한 언론에서 자주 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GDP 대비 부채 비율과 GDP 대비 차입 부채 비율을 추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연결 전과 연결 후가 굉장히 차이가 컸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릴 표는요. 14년부터 19년까지 6개년에 대해서 연결을 다 했고요. 재정 지표를 다 연도별로 만들었고 그 분포를 가지고 평균을 냈고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t-테스트를 해봤고요. 의미 있는 차이가 나는 것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부채 대비 차입 부채 비율은 연결 전후가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고 순차입 부채는 금액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왔고요. GDP 대비 부채 비율과 GDP 대비 차입 부채 비율도 역시 연결 전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보였고요. 근데 나머지 재정 지표들은요. 통계적인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유심히 보면 아시겠지만 부채와 관련된 부분이 차이가 유의미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재현 이렇게 하면 너무 과한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알게 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라고 이렇게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연결회계 적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원칙과 가정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현재 외부로 공시된 자료는요, 즉 공기업 개별 공기업들의 결산 자료 그리고 중앙 관서들의 결산 자료들이 조금은 상세하지 않아서 그 많은 가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가정들은 연결회계를 적용한다면 미리 다 해소해야 되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요, 고려사항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연결회계 적용을 하려면 첫 번째, 정부의 정부 출자 현황, 그리고 공기업별 주무부처 재무제표의 주석 정보, 그리고 개별 공기업 결산서, 요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그 정보 소스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정보가 명시적으로 연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어느 것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숫자가 약간씩 다르다면 어느 걸 올바른 거라고 받아들이고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명시적으로 연계가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역시 같은 세 가지 데이터 원에서 내부 거래와 관련된 것도 서로 구체적으로 연계가 되고 숫자가 일치하도록 공시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공기업 결산서의 주석에서 연결 실체간 거래 유형이나 거래 상대방, 회계 계정, 미실현 그 내부 거래 금액과 실현 시기 등 이런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만 연결 회계 적용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공기업의 그 주요한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의 공정가액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만 연결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고려 사항들은요, 이제 데이터의 정확성과 구체성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민간 기업에서 연결 뭐 홀딩 컴퍼니가 종속회사를 연결할 때 사실은 연결 패키지를 이제 종속회사로 돌려서 필요한 정보들을 직접 수집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연결을 적용하니까 사실 국가에서도요, 개별 공기업에 필요한 정보 목록을 제시하고 표준화된 양식으로 제출해라라고 한 다음에 그걸 이용하면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도 연결 회계를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지금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체감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말씀드렸듯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너무 무지막지한 가정과 절차들을 이용해서 아주 그냥 초보적인 정도의 내 연구 결과를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어 좀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자, 한밭에 박상원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사라졌네요. 여기에 있어요. 네, 된 것 같죠?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줌 실행하기 전에 밑에 다 파일 열어놓고 다 실행한 다음에 열어놓고. 하나씩 불러드려야 이렇게 공유가 되는데. 이렇게 그냥 보통 하면 됐는데 이 화면만 보이나 보죠? 예, 바탕화면만 보여요. 어떡하지? 참. 아니면은 그 파일을 여기 어디야? 채팅창에 네. 맨 오른쪽에 보시면 올릴까요? 채팅창 쓰는 난에 그 이모티콘 얼굴 표시 있는 옆에 점점점 있잖아요. 네. 그쪽 저 이모티콘 얼굴 왼쪽에 그 서류 표시, 그 A4지 그 종이 표시 거기 하셔갖고 내 컴퓨터 들어가서 이렇게 딱 뜨면 저희가 뭐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근데 다 지금 빨리
끝냈으면 하시는 것 같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말씀으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럴까요? 말씀으로 네. 그냥 딱 핵심만. 말로 하고 이걸 제가 올려드릴게요. 예예예. 아, 이거 또 창피하네. 네, 어쨌든 이렇게 정보회계학회가 이렇게 풍부한 내용으로 발표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 흐뭇하기도 하고, 이런 또 토론 기회까지 주셔가지고 저는 뭐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이 토론 내용을 좀 정리한 걸 그냥 쭉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 논문의 의미라고 하면은 어쨌든 국가가 소유 지배하고 있는 공기업의 을 이제 국가 재무제표에 연결한 효과를 이제 분석하였다는 점,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방만 경영 이런 것들은 항상 과거로부터 최근까지 이슈가 되어 왔던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공기업의 부채가 OECD에서 2위라고 하고 2017년 기준으로 해도 GDP 대비 한 23.5%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기업 부채는 기재부의 입장은 공기업 부채를 국가가 부담할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주장을 언론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요. 실제로는 이 공기업이 신용 점수가 최고 점수이고 국가가 암묵적으로 뒤에서 보증하고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높은 신용 등급을 받을 수가 없다. 그건 반대로 생각하면 공기업의 부채는 궁극적으로 국가가 떠안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우리 연결재무제표라는 게 결국 사실상 지배력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실체들을 이렇게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잘 표현해서 이해관계자들한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잖아요, 연결재무제표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 교수님이 무모하다고 하셨지만 저도 연결 회계를 몇십 년 강의를 했지만 엄두도 안 나는 일을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 연결 효과를 이렇게 검토하신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 공공 재정 통계 산출할 때도 어쨌든 공기업도 공기업 섹터나 심지어는 지방 정부까지 포함해서 어떤 부분적으로지만 연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산출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국제 공공 회계 기준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국제 공공 회계 기준에 부합하는 쪽으로 간다면 이 연결 회계 처리의 필요성은 당연히 이제 인정된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어쨌든 지금 연구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연결회계 정보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취득원가 정보조차도 아주 통합된 형태로 아주 간단하게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게 수백 조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렇게 실질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국가가 공기업 경영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의 살림을 잘하고 있는지 보려면 공기업 살림도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해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결회계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제공돼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런데 개선 대안으로서 이 연결회계 도입이 정말 유일한 대안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사실은 최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에 토달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제가 그냥 이거는 추가로 이렇게 고민해볼 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형 회계 실체인 국가하고 기업형 회계 실체인 공기업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정보가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고민은 이제 엄연히 다 사실이지만 이게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걸 고려하지 않고 연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그런 거고 실제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무제표 제작성을 해서 기준을 통일한다 그러면 참 어려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민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연결 회계 정보가 어떤 추가적 정보를 제공하는지도 또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만일에 흑자를 보고한 공기업의 경영 성과가 국가의 재정 운영 성과에 이렇게 연결이 됐다. 그럼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재정 운영 성과는 보통 이제 플러스가 이제 마이너스인 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흑자가 가산돼서 그게 좀 줄어들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의미가 있는 정보일까? 그런 정보를 누군가가 필요로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이게 이제 국가 재무제표에 연결되게 되면 국가 부채의 비율이 이제 높아질 수 있고, 그게 이제 그런 정보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기업 부채를 국가가 암묵적으로 지급 보증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 그런 잠재적 국가 부채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과도한 부채 이외에 어떤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누적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 정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 재원이 그 공기업에 추가로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투입돼야 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고민인데 공기업 부채 정보, 그다음에 누적 정보, 누적 적자 정보 이런 것들은 이게 정보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현행 국가재무제표는 제공을 못 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것이 과연 연결 회계만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업 출자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뭐 제공한다든지 주석이나 보충명세서를 통해서도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큰 내용은 이건 굉장히 사소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최 교수님이 그 모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구 제목은 국가가 소유한 공공기관 지분증권 회계 처리 개선 방안이지만 연구 내용을 보니까 이제 공기업 출자금 회계 처리로 축소가 돼 있고 그래서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이제 좀 구분이 이제 명확히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더하기 실질 내용을 보아서는 제 생각에는 이 제목을 국가가 지배력을 갖고 있는 공기업의 연결 효과 분석 뭐 이 정도로 제목을 다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이상입니다. 네, 박 교수님 고맙습니다. 자, 최 교수님 방금 토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기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냥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이론적이고 회계 기준적인 판단으로는 그 되게 당위론적으로 연결회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사전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 연결 사례를 한번 작업을 하고 나니까요.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졌고요. 사실 취지는요. 이론적 회계 기준적 당위론으로 연결 회계를 얘기할 것인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실증적 타당성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재무 정보가 얼마나 의미 있게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나면 중요한 거니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무적 한계성은 없는지, 실무적 가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연결회계를 직접 반영한 우리 박성환 교수님 말씀대로 직접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사실 지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 그런 결과와 그 시사점으로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순 합산 정보로도 우리가 필요한 국가 부채 공적 부문의 부채 관리에 충분히 재정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고, 지금 우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만들고 있는 공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합산한 재무결산 보고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통합 재무 정보인데 그걸로도 충분히 재정 목표, 그 관리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굳이 연결회계의 적용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도 지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토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기 혹시 화면에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도움되는 말씀 주실 분 계세요? 김혜 교수님. 네. 하여튼 최 교수님 발표 잘 흥미있게 잘 봤습니다. 제가 이제 언뜻 좀 몇 년 전에 제가 박성환 교수님 경영교육학회장 시절인가 하여튼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독자 신용 등급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배제하고 그 스탠드 언론 레이팅 시스템이라 해서 그런 논문을 제가 좀 크리틱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 옆방에 이제 장욱 교수님이 이제 재무 관리하시는데 이제 그런 쪽에 관련된 논문을 또 그쪽에선 추진하고 있다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한번 최 교수님 좋은 작품 하고 계시니까 한번 그 스탠드얼론 레이팅 시스템과 그런 내용을 좀 넣어가지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우리 연결적으로 가는 것이 경제적 실질로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 지금처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특히 그 스탠드얼론으로 가는 것이 나은 것인지 한번 참고하시면 더욱더 그 알찬 연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혜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한 30초 후에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됩니다. 5시 10분에 끝내기로 돼 있는데 혹시 뭐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김보환 교수님? 예. 저도 그 최 교수님 정말 방대한 작업을 정말 하셔가지고 뭐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굉장히 좋은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실무적으로 과연 적용 가능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까 최 교수님은 말씀하실 때 과연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 또 이런 이제 얘기를 주셨지만, 사실 그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서는 항상 이게 이슈가 되고 있고, 그때마다 이제 정부에서 뭔가 또 다른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하고 하면서 사실 부채도 뭐 D1, D2, D3 이렇게까지 계속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부채의 종류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연결 방법으로 해서 정부 부채를 관리하게 되면 그런 복잡한 D3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정부 부채로서 공공기관 부채를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뭐 대안 제시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뭐 하실 말씀 뭐 계세요? 네, 제가 토론한 내용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 채팅에다가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뭐 저기 지금 마무리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예, 금요일 날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데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장님. 예. 그럼 이상으로 서울대 지속가능회계재정연구센터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